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냉철하고 뜨거운 남자 철학자 정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저는 기획, 제작, 그리고 정철의 컨트롤, 그리고 박변의 섭외, 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의 한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법상의 뇌물죄, 그다음에 그 형법상의 뇌물죄에서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는 이제 공무원과 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선 뭐 나머지 건 다 세부적인 사항이고 뭐 소위 말하면 처벌은 안 되고 의무 조항만 막 나열하는 건데 우선 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결국 지금 언급한 청렴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주관하는 행정청이라고 보셔야겠죠. 청. 네, 청인데 근데 이 국민권익은 뭐 한 거야 여쭤보신 것처럼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개정안이 올라간 게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그렇죠. 개정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렴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게 되면은 인권 뭐 이런 것들 다 다루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었죠. 이런 공무원의 청렴과 관련된 걸 주관한다. 분명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렸죠. 뭔가 좀 부정부패나 이상한 사안을 보셨을 때는 이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 신고 포상금도 받아요. 얼마 받아요?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얼마요? 파파라치인데 이거. 여기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대 30억 원까지 주고 30억? 네, 최대 30억? 한 건당. 네. 최대 30억까지 주고 그 작년에 지금 지급된 게 415명 신고자에게 41억 8,700만 원이니까 1인당 보통 한 1,000만 원씩 보상금이 나간 거죠. 나 비전을 봤어. 다 때려치고 난 이제 이거 가위바위보해. 이긴 사람에게. 대박이다. 작년에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5억 3천만 원 받으셨고 와, 한 건 신고해서 보통 이런 건 이제 입찰비 이런 거 신고했죠. 센 거. 네, 금액 큰 거. 공사 비리나 뭐 입찰 비리나 뭐 계약 비리 이런 거를 신고하신 분이겠죠 아마. 그러면은 요런 거 만약에 받으면은 누가 받았다고 정보 공개는 절대 안 되죠. 안 하겠지 안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신고자 보호도 잘 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런 같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이런 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방금 말씀드린 부패방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구나. 우리 반응이 죽인다. 아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이런 거 신고 포상해가지고 또 돈 주는데 또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없어요. 그래서 꼭 국민권익위원회 해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이러면 어떤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했다가 실제 부패 사례를 잡아내서 지자체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포상금을 안 주니까 권익위원회 진정 비슷한 거죠. 왜 나한테 안 주냐. 권익위는 이 법상 우리한테 신고한 것만 주게 돼 있어서 줄 수 없다. 네. 그냥 꼭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셔야 돼요. 찔러도 잘 찔러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엄한데 찌르면 네. 돈도 못 받고. 그렇죠. 돈 받으려고 좋은 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받을 건 받아야지. 그렇구나. 좋은 제도가 있구나. 네. 그래서 또 부패방지법에는 또 8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부패방지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부패방지법. 네. 부패방지법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무원들의 그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구정해놔라. 공직자 행동강령을 마련해놔라는 조항도 여기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령은 이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소위 말 공무원들만 구속하는 공무원 내부 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요걸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진 않고 이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를 써놓은 거라 여기에서 만약 위반되면 이제 징계를 받겠죠. 징계, 그렇지. 감봉 뭐 이런 거. 이런 걸 받겠죠. 근데 그거 하면은 승진 안 된다며. 그렇죠. 한 번 그런 거 크게 올리면 그렇죠. 기록이 계속 남아.
그래서 어떤 뭐 내용들이 그래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시면 진짜 공무원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안 지켜서 그래. 쭉 제목만 제목만 불러드려도 많아요 이게. 뭐 제4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했을 때는 그 상급자한테 신고해라. 이런 내용 또 있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어떤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사촌에 관련된 일이야. 그럼 또 신고해라 니들. 알아서 신고해라. 네, 알아서 신고해라.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요즘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고위공직자로 채용되는 그렇죠. 그거 말할 때는 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외부에서 뭘 했는지를 써내라. 만약에 그래서 그 상급자가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해 일을 시킬 때 좀 고려를 하게 그런 거 있고 뭐 직무 관련돼서 영리행위 하지 말아라. 뭐가 있나요? 영리? 최근에 또 이거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건데 어떤 공군 소령이 그 자기 그거. 기숙사 관사를 에어비앤비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다가 숙소를 올려두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숙소를 검색을 해서 민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에어비앤비 숙소가 어디에 위치돼 있고 1박에 5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그거 5만 원을 미리 결제를 해두면 거기에서 묵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관사로 등록을 해둔 거예요. 사실 그건 거의 범죄죠, 제가 봤을 때. 그렇지. 그게 처벌받을 수 범죄예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배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 권력 네, 남용해서 뭐 이렇게 써먹은 것도 있고. 좀 조항을 찾아봐야겠지만 좀 만약에 수사 의지가 있으면 형법으로도 처벌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긴 있는데 네. 하여튼 너무 과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이거는 좀 단순히 뭐 징계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관사인데. 근데 더 큰일 난 거는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 친구들도 막 한 거예요. 따라했어 또? 그래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난리 나죠. 일이 커지지 그럼. 비밀 누설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아마 저도 조항을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국가시설에 임의로 누군가를 들어오게 한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되게 중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뭐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고 뭐 수의계약 체결을 뭐 제한하는 규정도 있고 수의계약이라고 하게 되는 건 그거죠. 계약할 때 하여튼 뭐 자기 아는 사람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그 사실 이건 너무 큰 브로드한 내용이라 사실 이런 수의계약 같은 거는 관련 법령에서 너무 정해놓기 때문에 이걸 뭐 위반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내가 계약을 쓰고 싶다. 그래서 파트너 그러니까 외주 업체를 고를 때 그 업체를 고를 때 자기들 둘이서 계약하지 말고 여러 경쟁자들을 두고 하는 거를 입찰이라고 하고요. 경쟁 입찰이라고 하고 그냥 둘이 짬짬이 하고서는 그냥 내가 너 쓸게라고 해서 돈 이렇게 그런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를 수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비리가 많겠네 수의계약.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한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수의계약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원PD가 변호사 같아. 아니요, 그 예전에 국가 프로젝트 좀 해보다 보면은 이런 수의계약들은 좀 많이 나와갖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5조밖에 안 돼요. 야? 공무원 행동 강령에 총몇 조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5조가 막 1, 2, 3, 4, 5, 6, 7, 8, 6까지 있네. 근데 진짜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다. 24조까지 있는데 아멘. 매우 세부적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무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규정 같은 거를 보고 이런 거는 여기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그 당한 공무원 되게 무섭겠죠. 나 진짜 잘못했나 보다.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이었나? 말이면서. 그러니까 저 조항 가지고 따지면 사실 이게 어찌됐건 징계 사유 만약에 실제 이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겠죠. 무섭나. 받겠죠.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겠다. 이게 그렇지.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한 행동 하면 안 되는 거라 억울할 게 없어요. 예. 그래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만 써 있어요.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것도. 뭐 7조 보면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상식적인 거지 그렇죠. 뭐. 다 상식적인 거.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뭐 업무 지연 처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없는 거. 그래요? 근데 그게 아마 뭐 그런 건 명시적으로 없는데 그런 거네요. 태도 뭐 이런 거.
그런 건 사실 근데 너무 애매해서 너무한 거야? 네, 그치. 근데 업무 처리 지연 같은 건 요즘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대국민 업무에 있어서는 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14일, 뭐 30일. 그걸 넘으면 다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간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청년 편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이미 상당히 많이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치. 예. 그런 업무 프로세스 내에서 부패나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겠지. 실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런 인프라를 뛰어넘은 권력을 가진 뛰어넘거나 사이사이로 이렇게 삐져 들어가거나. 아까 얼마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 막 국회의원들이 뭐 입법 활동 많이 했다 그래서 점수 많이 받고 뭐 모니터링 하는 단체로부터 뭐 우수 국회의원 받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법률가지만 법을 너무 만드는 건 사실 좀 반대거든요. 왜냐면 이미 사실 많이 잘 돼 있어요. 공무원 행동강령도 보시면 너무 자세히 잘 돼 있고 사실 법률도 너무너무 많은 법률이 있고 다 잘 되는데 다만 운영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고 그런 것뿐이지 법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참 정리라고 줄여서 일반 국민들이 안 헷갈리게 하고 사실 저희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몰라요. 무슨 법이 있는지. 너무 진짜 몰라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가면 특별히 전 아까 뭐 재건축 재개발 사건을 많이 하니까 이런 특별법들이 많은데 판사들이 물어봐요. 이 적용하는 게 맞아요? 야. 제가 상세한 서면을 써서 내는 거예요. 학계 논문도 곁들 내는 경우도 그럴 정도로 법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것보단 잘 정리하고 잘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지만 김영란법은 너무나 큰 공백을 메워준 거라 그런 법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사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Q&A 형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급자 결혼식에 가는데 부주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Q 나오게 되면은 뭐 이거는 어떤 사례에 해당돼서 얼마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땅 잘 돼 있네.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혹시 부족한거나 더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십니까? 뭐 그 밖에 뭐 국가공무원법, 뭐 지방공무원법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법 그 조항을 쭉 보면 지금 방금 말한 공무원 행동강령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 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그 밖에는 뭐 기본 뭐 형법상 배임 행령도 당연히 공무원이 만약에 그 누가 봐도 국고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입혔으면 당연히 배임 행령도 되는 거. 그 배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임무에 위배하는 거예요. 내 임무에 위배해서 그러니까 위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게 배임이죠. 배신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배가 침몰됐을 때 자리를 제일 먼저 뜨면 그거 배임죄로 걸리는 거죠. 근데 재산상 이게 경제범죄거든요. 미안해. 이거 편집해야겠네. 법을 이렇게 몰라.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정부패 관련돼서는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국가의 인프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는 부정부패에 대한 법률이 잘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사기업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런 대상자들은 이런 처벌 조항이 잘 없나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강한 권력이고 국민의 자유나 개인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인데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 있는 어떤 직원들이 잘못했다 하면 사실 그 회사가 손실을 입는 거지 그 제3자가 손해를 입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이런 조항을 당연히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모든 조항은 그 주어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사기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 사기업도 내규가 있죠 보통. 사규.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요즘 들어서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벌들이 갑질을 하잖아요. 그럼 갑질을 해서 그 내부 조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부정부패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기업 조직 내에서 사기업의 부정부패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처벌이 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갑질을 한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그 부하 직원들을 뭐 억압적으로 대우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행위가 지금 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뭐 폭행에 이른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 방해에 이른다거나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배임에 이른다거나 횡령에 이르면 그거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처벌받는 거지. 근데 그 밑에 사람들 뭐라고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주주들이 경영진을 바꾸고 이렇게 한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기업은 그 안에서 해결하게 돼 있지 외부에서는 잘 터치를 안 해요. 그렇군요. 내부적인 건 뭐 부패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그 안에 부패.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 부패라 그 공적으로 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한 부정부패랑 청렴이랑 사실 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예. 청렴은 공무원 쪽으로 그렇죠. 간다. 공무원 쪽으로 가는 거죠. 예. 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